안녕하십니까.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입니다. 함께 읽는 이 책 칼폴라니 왼편의 삶, 폴라니의 전기죠. 오늘은 그 3장 끝부분에 나오는 쟁점 하나를 갖다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할까 합니다. 3장 끝에 보면은요, 그 오스트리아, 특히 비엔나에서 그 30년대 초부터 그 파시즘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이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그 독일의 그 나치가 나중에는 그 오스트리아까지 밀고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다 접수를 해버리죠. 그야말로 이제 30년대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그 중부 유럽 전체가 파시즘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폴라니가 뭐 이제 망명도 가게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요번하고 다음번에 걸쳐가지고 좀 초점을 두고 싶은 거는 파시즘을 갖다가 분석하는 그 폴라니의 관점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런 폴라니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점 몇 가지를, 한 두어 가지 정도를 갖다가 제가 좀 이렇게 방점을 좀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파시즘이라고 하는 현상, 이렇게 파시즘은 물론 이제 우리가 대문자로 쓰면은 그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등등이 시작한 이탈리아의 고유한 그 파시즘의 형태를 얘기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걸 소문자로 쓰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등에서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벌어졌던 파시즘 운동을 일반을 그냥 총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 이 소문자 파시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파시즘의 성격과 본질이 뭐냐? 이거 아직도 잘 해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딱히 이렇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결론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칼폴라니가 그 거대한 전환에서 그 개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독특한 그 파시즘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있는데요. 이 굉장히 독특한 입장을 위치해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파시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막스주의, 전통적인 막스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금융자본의 테러 독재다. 즉, 금융 독점 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다 박살을 내버리고 아주 공공연한 폭력을 휘두르는 테러 독재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거라서, 그 한 줌도 안 되는 금융자본가들의 음모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 입장이었죠. 그 밖에도 이제 파시즘 그러면은 이거를 보수주의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랑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퇴폐주의적인 흐름이 그 대중영합주의, 그 대중 전체의 어떤 그 정신적인 분위기를 사로잡으면서 벌어진 어떤 병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분석과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폴라니의 시각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가 충돌한 결과 필연적으로 벌어진 일종의 그 정치 경제 체제의 변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시즘은 그 폴라니가 명식으로 얘기하는데, 민족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니고 반동적인 낭만주의도 아니라, 이거는 본질적으로 19세기식의 시장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바꾸어내는 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그 19세기식 시장 자본주의 문명으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일종의, 폴라니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혁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시즘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파시즘을 보수주의라든가 이것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의 혁명운동으로, 물론 이때 혁명이란 말의 뜻은 흔히 말하는 그 좌익적인 혁명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만은 혁명운동으로 이해하는 그런 연구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폴라니는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폴라니 이런 관점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흥미로운 그 실마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지도자였던 그 오토 바우어와의 그 어떤 사상적 친밀성이랄까요? 이런 점을 지금 요 3장 끝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토 바우어는 이제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유명한 지도자인데요.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은 그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특히 이 막수주의 운동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2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회민주당의 원형이 되는 제2 인터내셔널하고 공산당의 원형이 되는 제3 인터내셔널, 이게 1920년대 초에 갈라질 적에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은 어느 쪽 입장에도 서진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2.5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창립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주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제2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은 개량주의의 입장을, 흔히 말하는 개량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죠. 즉 사회주의라고 하는 뭐 혁명이라든가 혁명을 통해서 뭐 자본주의를 다 때려잡고 뭐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하는 거는 좀 오버고, 실제로 가능한 거는 의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보적 지향을 가진 의회 정치를 표침으로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20년대 이후의 사회민주당의 어떤 조류였다는 거에 반해서요. 공산당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의회 정치 자체를 거부해야 된다. 물론 뭐 선거 때 이렇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회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이 부르주아들의 그 자본가들의 그 놀이판이고 자본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안전판이기 때문에 이 의회 정치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거는 환상이다. 그러니까 혁명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코민테른의 입장이었죠.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 어느 쪽 다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혁명이 필요하다는 걸 이거를 그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자본주의를 갖다가 의회 안에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완전히 바꿔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는 혁명이 벌어지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여기서는 제2인터내셔널 다른 사회민주당하고 달랐는데, 그 방법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철두철미하게 의회 정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즉 의회 정치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폐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 의회 안에서 아무리 뭐 노동자들이 많이 그 국회의원을 내고 사회민주당이 표를 많이 얻고 의석을 많이 얻어서 얻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 국유와의 관계된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뭐 아예 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법까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의회 안에 있는 부르주아들이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있느냐, 그리고 자본가 계급이 그런 의회의 그런 급진성을 용납할 리가 있느냐,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토 바우어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그겁니다.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때 의회가 노동자 계급이 진출하고 사회민주당이 진출해서 의회가 점점 급진화돼서 아주 어떤 선을 넘을 정도의 급진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은 저쪽에서도 뭔가 선을 넘는 조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파시즘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아주 강력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폭력적인 독재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계급 투쟁이 오히려 전면화되고, 말하자면 최후의 일전의 길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후의 결전이 오게 될 때까지 사회민주당이 할 일은 의회 바깥에서 뭘 하고 이런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의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계속 정책을 급진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런 게 오스트리아, 대략적으로 거칠게 말하면은 오스트리아 막수주의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슬로우 레볼루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혁명은 혁명인데 이 슬로우 모션으로 벌어지는 혁명이다. 폴라니가 이 오토 바우어의 입장은 완전히 뭐 같았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뭐 두 사람이 친하긴 친했습니다. 친하고 어떤 폴라니가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바우어로부터. 근데 폴라니가 여기서 지금 바우어의 이야기에서 착목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은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즉 이게 오스트리아 막시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원래 레닌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레닌이나 그 코민테른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하고 한 세트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하고 부르주아들의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자본주의라는 토대의 상부 구조이기 때문에 둘이 한 세트로 찰떡궁합으로 붙어 있는 거다. 따라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었는데요. 바우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바우어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회 민주주의 말입니다. 그 의회 민주주의라는 원리 자체는 자본주의하고 무관할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것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민주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폴라니가 여기가 이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입장입니다. 여기 나오지만은 폴라니가 이 점에 있어서 자기는 마르크스나 헤겔 같이 국가와 시민 사회를 나누는 전통이라기보다도 오원이라든가 로버트 오원이라든가 시스몽디 같은 입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이 책에 나오고 있죠. 어떤 입장이냐면 이런 겁니다. 폴라니의 입장은요. 시장 자본주의하고 시장 경제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근대에 나타난 두 개의 제도는 인간의 자유, 특히 개인의 자유가 발현되는 두 개의 양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도 모두 개인의 자유가 나타나를 발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데서는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데 힘센 개인, 즉 돈을 많이 축적한 자본가라든가 큰 기업들이 돈을 많이 축적하지 못한 힘없는 개인들, 가난한 노동자라든가 영세 중소상공업자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장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거대한 전환에 나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기주정 시장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제 참극이죠. 사회적인 불평등과 오만 가지 비극, 사회적 비극과 불평등이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짓밟힌 사람들은 자유를 발현하는 장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시장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방식으로 자기 자유를 발현할 수 있고, 하나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찍고 원하는 후보를 찍음으로 해서 자기 자유를 발현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의 패자들은 한쪽에서 자기 자유를 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후자의 방법, 즉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몰빵을 해가지고 자기 자유를 발현하려고 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권력을 잡는 장이 돼버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자 계급을 필두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패배자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못 살게 된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민주주의를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이게 거대한 전환 19장에 중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시장 자본주의는 가리면 갈수록 산업급의 거물들과 금융자본가들이 지배하는 그들의 권력의 장이 되고요. 의회라고 하는 장은 가면 갈수록 노동자 정당이라든가 사회주의 정당, 진보 정당, 급진파 정당들이 지배하는 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부분이 싸우겠죠. 의회 민주주의는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각종 입법과 규제를 통해 가지고 자본가들의 권력을 규제하고 인간과 자연의 상품화를 저지하고 사람과 자연의 최소한의 어떤 그 존엄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사회복지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률적 규제 같은 것들을 계속 강제를 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자본가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견딜 수가 없게 되고 이걸 피해 나가려고 하게 되니까 민주주의 부분하고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라 전체에는 국민국가 전체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가들이라 하더라도 산업에서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자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민주주의 의회가 이렇게 세게 입법으로 나오면 어떻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한계가 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회가 마비된다는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제도 둘 다 그 사회 전체가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 두 개의 기능적 장치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능적 장치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사회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건 마치 좀 다른 비유를 들자면 위장하고 심장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위장하고 심장이 싸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한방에는 그런 이론이 있죠.
오장육부, 정확히 말하면 육장육부가 그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황제내경에 의하면은. 근데 여러분은 간을 선택하시겠어요? 위장을 선택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간하고 위장이 싸우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위경련이 벌어지거나, 이거 물론 엉터리 의학 지식이니까 믿지 마세요. 그냥 막 떠들어대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위가 멈추거나 아니면 간경화증이 오거나 뭐 그래가지고 풀썩 주저앉게 되겠죠, 사람이. 이때 그러면 사람들 사회 전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상태를 그냥 놔뒀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죽도 밥도 안 되고 다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꼬여있는 상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발동을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파시즘이다 라고 하는 게 폴라니의 이론이에요. 즉 사회에서 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라고 하는 거는 뭐 레닌이나 그 고전적 막수주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토대상부구조 이런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제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발현하게 한 동일한 목적에서 나온 두 개의 제도인데, 이 두 개의 제도가 시장경제 자유에서는 이중운동이라는 형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마비 상태가 되고 가랭이가 찢어질 때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살려갖고 시장경제를 때려잡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자본주의를 움켜쥐고서 민주주의를 때려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폴라니는 사회주의라고 보는 거고요. 공산주의가 그거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을 폴라니가 파시즘의 본질이라고 본 겁니다. 즉 시장 자본주의와 산업 사회를 그의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서양 문명이 발전시켰던 민주주의 제도 일체를 폐지해버리는 것이 파시즘의 본질이다. 폴라니가 이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환상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막스주의자도 아니면서 소련 공산주의를 갖다가 굉장히 감싸고 돌았던 면이 있습니다. 이 전기에서 보면 나오지만. 그 점에서 누구랑 굉장히 비슷하냐면은 영국의 그 파비안 소사이티, 영국 그 노동당을 만들게 된 주요한 원천에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시드니 웹하고 베아트리스 웹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죠. 이 사람들 막수주의자들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들도 아닌데 소련 매니아였어요. 30년대.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쪽을 민주주의, 이쪽을 파시즘이라 부른 건데, 폴라니는 이 두 가지 입장 모두를 좀 피해가는 중도적인 입장을 갖다가 선호했던 것 같다고 여기 나오고 있죠. 그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장에 몰려온 사람들한테 시장 경제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장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이렇게 과도한 사회 파괴와 인생의 파괴를 막고 민주주의에 복무하도록 쓸 수 있는지를 갖다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민주주의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시장 경제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서 시장 경제를 리드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다고 나오네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너무 이상주의적인 해법이 아닐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폴라니의 관점, 즉 민주주의하고 시장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대립적인 관점으로 놓는다라고 하는 점은 고전적 막수주의 입장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오토바우어나 오스트리아 막시즘의 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